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옛날부터 부부금슬이 너무 좋아도 자식이 안 생긴다고 하던가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상한 남편, 다정한 시부모님, 뭐 하나도 빠질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부모님 주선으로 소개받은 이 남자는 한눈에 딱 듬직해 보였죠. 만난 지 4번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하였어요.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남편과는 아주 잘 맞았습니다. 맞선으로 결혼한 것이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였죠. 그런 남편과 처음부터 취향, 성격 모두 비슷했어요. 사업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인 저는 벌이가 넉넉하였기에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아이는 많이 낳자라고 합의도 보았었죠. 결혼 후 1년쯤 지났을까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은 하나둘씩 이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 살고 있는데 저희에겐 소식이 없었어요. 1년 정도 지나니 시댁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눈치였고요. 특별히 눈치를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괜시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가, 혹시 소식 없냐?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너도 그렇고 남철이도 그렇고 아이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없니?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궁금하실 만하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빨리 남철 씨 닮은 아들 하나 낳고 싶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너무 부담 가지면 또 생길래도 안 생겨.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렴. 우리도 재촉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아기 생각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란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라. 다 때가 되면 아기 천사가 올 거야. 걱정 놓으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노력해 볼게요. 아직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으니 곧 소식이 있겠죠 뭐. 시부모님은 혹여나 제가 부담을 가질까 조심스레 물어보았지만 역시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은 기다리고 있다 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결혼 5년 차가 되니 이제 나이도 어린 게 아니라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난임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통해 알게 된 결과로는 다행히 저희 둘 다 임신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였죠. 이 말을 들으니 더욱더 착잡하더라고요. 차라리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임신 시도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더욱더 착잡했죠. 병원에선 조금 더 기다려보던지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 시술을 권했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술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조금 늦게 오려나 봐. 그때까지 우리 신혼이라고 생각하고 즐기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둘째 낳고 셋째 낳는 친구들도 있는데 난 첫째마저 안 생기니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렇지. 괜찮아. 오히려 아무 문제 없다니까 난 마음이 놓인다. 자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애 낳으면 평생 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을 조금 더 즐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자. 난 아이도 좋지만 자기가 더 중요해. 알겠지?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나도 조금 더 마음을 편안히 가져볼게. 그래, 자연 임신 시도하면서 조금 기다려보자. 결국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기로 하고 저희는 시술을 미뤘어요. 저희가 임신이 너무 간절한 걸 알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흑염소즙, 몸이 따뜻해지는 한약 등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괜스레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요. 아가야, 이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인데 우리 친구 며느리가 이거 먹고 임신했다더라. 미연이 너도 이거 한번 먹어보렴. 어머,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돈 많이 쓰셨겠어요. 감사합니다. 꾸준히 잘 먹을게요. 아무 문제도 없다는데 왜 안 생길까요? 원래 늦게 오는 사람도 있다더라. 너희가 부부금술이 좀 좋니? 그냥 좋게 생각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네 몸이 우선이다. 너 마음 편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둘이 살아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말렴. 알겠지? 그니까 스트레스는 너도. 시어머님은 말만이라도 애가 없어도 괜찮다. 둘이 살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 문제 빼고는 정말 가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 기간 내내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시간은 또 속절없이 흘렀어요. 자연 임신을 기대해 보겠다는지도 몇 년이 흘렀네요. 이때는 거의 임신을 포기한 상태였고요. 이쯤 되니 둘이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무렵 남편 동생, 즉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났던지라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이번 주 중으로 인사시킬게요. 아, 그리고 엄마, 손주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에그머니나 임신을 했다는 거냐? 아니, 산모는 괜찮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아유, 좋아해야 하니 말아야 하니? 에이, 요즘 뭐 혼전 임신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번 주 중으로 데리고 올게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아마 엄마 마음에도 드실 거예요. 어머, 도련님 축하해요. 정말 경사해요,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손주라뇨. 우리 도련님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연애를? 에이, 쑥스러워요, 형수님. 죄송해요. 순서도 안 지키고. 그래도 형수님이 축하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잘 살겠습니다. 시동생이 말한 사실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과 그래서 곧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누구보다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저희 집의 첫 손주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당혹감보다도 기쁨 먼저 내비치셨고요. 저 역시도 저희가 못하는 효도 시동생이라도 해주니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준다며 데리고 온 날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제 동서가 될 사람이니 너무 잘 지내고 싶었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난이라고 합니다. 남진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아유, 곱기도 해라. 여기는 남진이 형수. 그리고 남진이 형이고 얼른 들어와요. 밖이 많이 춥죠?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남진 씨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이 집에 참 잘하신다고 꼭 뵙고 싶었어요. 아, 어머,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이 밖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너무 감동인데요. 어여 들어와요. 너무 궁금했어요.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모든 것이 다 무난했어요. 아직 임신 초기라 그런지 임산부 티는 안 났지만 그래도 시동생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인 시동생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고, 그렇게 진행이 되기로 하였어요. 그래도 난이 배 나오기 전에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사돈댁에도 면이 서지. 난이도 배부르면 힘들 텐데. 네, 그래야죠. 난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난이랑 저도 빨리 합치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배 많이 나오면 힘드니까. 그러게요. 요즘 입덧도 좀 심해져서 걱정인데, 날짜는 차차 상의해보고 제일 빠른 날짜를 잡아야겠어요. 그리고 전 예전부터 시동생이 결혼하면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그 선물 얘기를 꺼냈어요. 이왕 필요한 거 사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동서와 시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결혼 축하해요. 아,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너무 축하하고요. 결혼 선물로 뭐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받으신 거 있나요? 에이, 형수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도 가족 모두 이렇게 환영해 준 게 가장 큰 선물 같은데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전부터 남철 씨랑 얘기했던 거예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결혼 선물이니까 편하게 말해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는 혹시라도 도련님이 거절을 할까봐 딱 잘라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동서가 필요한 걸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이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물 얘기가 오고 갈 때 전 아무렇지 않았지만 남편은 좀 어두웠어요. 아, 그럼 건조기랑 세탁기 해주실래요? 요새는 세트로 많이 한다던데. 너무 무리인가? 그래도 저희 남진 씨가 하나뿐인 동생이잖아요. 네? 네, 그럼요.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해드릴게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선물해 보겠어요. 그럼 받으신 모델이랑 금액 알려주시면 바로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너무 축하드려요, 도련님. 그리고 나니 씨,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너무 비싼데. 아니에요, 형수. 그냥 조그만 거나 해줘요. 세탁기랑 건조기는 무슨. 진짜 괜찮아요. 차라리 다른 거 해주세요. 아이, 비싸기가 뭐가 비싸. 원래 형제들이 이 정도는 해주는 거야. 나야 뭐 외동이고 하니까. 형제가 없지만 자기네 형이랑 형수 잘 나간다면서. 이럴 때 손윗사람 놀이 해보는 거지. 안 그래요? 감사하게 받을게요. 남진 씨는 뭘 모른다니까. 살림은 내가 하는 건데. 아이도 태어나면 얼마나 세탁기 쓸 일이 많은데. 아, 그리고 말 편하게 놓으세요,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 감사합니다. 결혼 선물 치고 가전 하나는 해줄 생각이었지만 2개를 세트로 사달라고 하니 너무 조금 당황했지만 제가 해주기로 한 거였고 저 역시 도련님께 이럴 때 선물하자는 생각으로 통 크게 선물 준비를 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투를 보고 그다지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원래가 그러려니 하시는 분이니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당황한 건 도련님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자기, 왜 그래? 아까부터 표정이 좀 안 좋던데. 혹시 나니 씨 때문에 그래?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지 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물론 그거 이상으로 해줄 수 있지. 근데 남진이랑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좀 그러네. 에이,
도련님도 괜히 우리 앞에서만 그런 거지. 좋게 생각해. 난 뭐 솔직한 느낌이어서 보기 좋더라. 내숭 부리는 것보다 낫지 뭐. 그나저나 자기 정말 괜찮아? 기다리는 아기가 우리한테는 안 오고 결혼도 안 한 남진이네한테 갔으니 자기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뭐 솔직히 어머님께 죄송했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도련님네가 대신 손주 안겨드리면 오히려 어머님도 좀 나으실 거야. 내 마음 헤아려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고마워요. 자기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다. 우리한테도 곧 올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난 누누이 말하지만 네가 먼저야. 알겠지? 그리고 남진이 선물 고마워 정말. 늘 내 마음 먼저 헤아리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과외 선생이다 보니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제가 어머님을 도와 결혼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동서는 어머님이 해준 예물을 가지고 도련님이랑 크게 싸우기도 하였죠. 다행히 어머님은 듣지 못하셨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있든 말든 싸움을 했으니까요. 아니, 예물 이게 뭐야? 어머님 너무 센스가 없는 거 아니야? 아, 남들은 명품을 세트 발휘로 해준다는데 겨우 다이아 세트? 뭐? 너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냐? 임신했다고 하고 지금 네가 뭐 하나 해온 거 있냐고. 내가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나 아무것도 안 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자기네는 형편이 되잖아. 나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주시지. 아, 그만 좀 해. 형수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아, 죄송해요, 형수. 요즘 결혼 준비로 난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발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니지만 정말 보자 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위아래도 없고 누가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동서의 입장만 표명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쩔쩔매는 도련님도 안타까웠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도 참았어야 하지만 어머님의 선물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동서, 아무래도 어른이 해주신 선물을 가지고 도련님한테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친구들이랑 차이 난다는 둥,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남진 씨랑 얘기할 문제니까 형님은 신경 끄세요. 그리고 형님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아니, 이 집 자식을 내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데 다이아 1캐럿이 뭐예요? 아, 참나. 남들은 명품 가방에 팔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해준다는데 이건 뭐 홀랑 액세서리 세트?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형님이 봐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하게 생겼냐고요? 아, 동서,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머님이 집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집은 기본이죠. 아, 참나. 가방 사주실 거 아니면 저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저랑 남진 씨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애 기이한 집 힘들게 배에 품고 있는데 감히 저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형님이 더 잘 알 텐데요. 아무튼 이 얘기는 그만해 주세요. 너? 말 그만 못해? 이게 어디서? 아,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그만 가자. 너 나랑 따로 얘기해. 형수님, 저희 가볼게요. 죄송해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솔직하다 뭐하다 하지만 어른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동서가 시집 올 때 많은 걸 해왔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정말 못 만났어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동서는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하였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직업적으로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도련님은 세무사거든요. 그런데도 모자라 처음부터 돈 하다니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동서는 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선 상냥하게 굴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말만 놓지 않았을 뿐이지 친구 그 이상으로 절 대했죠. 도련님의 결혼을 정말 말리고 싶었지만 제가 지난번 뭐라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려니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동서와는 11살 차이가 나고요. 어른인 내가 참자 했네요. 그리고 시댁에서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도련님과 동서는 크게 한바탕한 얼굴이었습니다. 동서, 요즘 입덧은 어때? 동서가 갈비찜 좋아한다고 해서 갈비찜 했는데 좀 먹을 수 있으려나? 괜찮으면 좀 먹어봐봐. 아, 요즘 입맛이 통 없네요. 결혼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입덧도 있다 없다 하는데 아, 형님은 모르시려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형수님, 죄송해요. 얘가 어려서 좀 철이 없어요. 형수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래, 새아기는 말조심 좀 해야겠더라. 뜻이 어떻든 간에 상대방이 조금 불쾌할 수도 있잖니, 안 그러니? 조심하렴.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입덧 한 번도 안 해보신 형님이니까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형님. 앞으로 주의할게요. 동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어요. 아이 문제는 좀 면역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입덧 소리에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동서의 말투가 뻔히 저를 약오르게 하는 것 같아 화도 났네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투를 알아채고 따끔히 혼내주셨지만 얼마나 절 무시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지나갔고 그 일이 있은 후 동서를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었죠.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인데 저런 인성을 가진 동서랑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었고요.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전 그 스트레스를 뒤로 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애들 입시 과외를 하고 있다 보니 나름 바빴죠. 선생님 갈게. 내일까지 모의고사 문제 틀린 거 풀어놓고 지난번에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안 된다. 이건 네가 집중을 안 해서 그래. 네. 아, 쌤. 너무 어려워요. 내일도 오시는 거예요? 아, 그냥 다음 주에 오시지. 저 할 거 많은데. 이거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걸 풀어내야 네 문제가 되지. 까분다. 내일까지 풀어놔. 선생님, 내일 이 시간에 올 거야. 선생님, 진짜 간다? 그렇게 학생과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현관대문을 나오는데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뭐지? 하고 뒤돌아보니 저를 앞질러 지나가는 동서였죠.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너무 놀라 숨었네요. 남동생인가 싶어 몰래 뒤를 밟았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군요. 홀린 듯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평생 심장 떨리는 일은 해본 적 없는 저지만 이번에는 뭐에 홀렸는지 동서 뒤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카페에 들어서는 동서네를 뒤따라가 몰래 뒤 테이블에 앉았죠. 충격 그 자체였어요. 딱 봐도 엄청난 사이였거든요.
서로 케이크를 먹여주고 부둥켜 안고 난리 사진을 못 찍은 게 아쉬웠죠. 아유, 괜찮다니까. 어차피 그 오빠는 지인 줄 알아. 아니, 좀 가방이나 이런 것 좀 사달라고 했더니 결혼하고 사준대잖아. 아우, 짜증나. 하여튼, 야, 한 건 크게 물었으니까 무조건 반띵이다. 내가 입 안 다물면 너도 어차피 끝나는 거야. 알겠지? 협박하네, 이게. 애 아빠가 그러면 되겠어? 하여튼 한 건 하고 끝내야지. 그 집 얼마나 숨 막히는데. 다들 고리타분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아는 동서가 맞는지 어차피 대바라진 건 이미 알았지만 저러고 돌아다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리고 이걸 어찌해야 하며 불쌍한 도련님 생각에 아찔했어요. 그리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동서와 그 남자의 뒤를 계속 밟았습니다. 시간이 되니 동서랑 헤어지는 남자를 뒤쫓았죠. 그리고 무슨 용기가 나서인지 앞장서 다그쳤어요. 그 남자는 너무 놀랐는지 순순히 불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 유난희 씨랑 가족으로 엮일 뻔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쪽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든지 말해줄래요? 뭐가요? 지금 뭘 듣고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요. 전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너 콩밥 먹고 싶니? 둘이 쌍으로 깜빵 가기 싫으면 이쯤 불어. 너한테 피해는 안 가게 할 테니까 당장 부르란 말이야. 그 남자가 한 말은 아주 대단했죠.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였고 실수로 인해 애가 생겼다고 했지만 그 아이는 사실 지금 남자의 아이였고 제 시동생이 세무사인 걸 알게 되고 한몫 단단히 뜯으려는 심보로 시집을 오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챙겼을 때 제 시동생과 이혼을 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바라지고 어린 줄만 알았는데 아주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전 이 말을 전부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동서한테 알리는 순간 남자까지 쌍으로 묶어 콩밥을 먹인다고 협박을 하였죠. 이렇게 끔찍한 것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당하게 할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곧 명절이었거든요. 전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망신을 제대로 당하게 해주리라고요. 예비 부부가 될 뻔한 시동생은 명절에도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애를 보니 심장이 철컹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끔찍했거든요. 형님, 혼자 고생했겠네요. 제가 좀 거들어 드릴까요? 제가 hul몸이 아니라 입덧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좀 도와줄래? 나물부터 묻혀줘. 내가 묻히는 건 알려줄 테니까. 어머님, 저희한테 맡겨두시고 쉬세요. 전 그렇게 어머님을 거실에 모시고 남편과 시동생도 거실에 가만히 있게 내버려뒀죠. 저에겐 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물 한 번도 안 묻혀봤는데? 그리고 저 입덧 심해서 이런 거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이거 말고 딴 거 없어요? 나물 묻히는 게 뭐가 어때서? 남들 다 가지는 애 가졌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얼른 묻혀. 소금 넣고 깨 넣고, 알겠어? 아니, 까마귀 고기를 삶아 드셨나? 못한다고요. 오늘따라 왜 이래? 임신을 해봤어야 알지, 안 그래요? 아유, 말 안 통해. 애초부터 우리 집에 한몫 챙길 목적으로 들어왔으니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이해가 갔네요. 몰상식하기도 짝이 없는 인간의 얼굴을 보고 말하자니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한편으론 너 진짜 오늘 잘 걸렸다 싶었고요. 그리곤 계속 이어나갔어요. 전부터 임신 가지고 되게 유난이네. 동서는 임신 얘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나 봐. 얼마나 본인 주제가 그러면 그러겠어. 안 그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붙이고 있던 육전을 집어던지며 말하더군요. 아주 천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이었어요. 지가 뭘 안다고? 8년간 애 하나 못 낳은 게 무슨 형님이야. 내가 꼴에 형님 대접해주니까 진짜 뭐라도 된 줄 아세요? 정신 차려요. 뭐? 정신 차려? 정신은 네가 차려야 할 것 같은데 네 뱃속에 그 누구신지도 모르는 애 달고 이러고 싶니? 정신머리가 왜 그래? 뭐라고요? 아, 형님, 본 모습이 나오는군요. 누구시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남진 씨 애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닥쳐. 남의 애인지 누가 모를 것 같아? 이 녹음 들려줘야 되겠어? 네가 무슨 수로 우리 착한 도련님을 꼬셨는지 몰라도 천만 다행이지. 너 같은 거 우리 집 식구 될까봐 정신이 아득했는데 나이도 어린 게 어쩜 그리 쓰레기처럼 살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년아. 제 말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 여자였네요. 그리고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이렇게 쉬운 무릎이었다니. 일단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네? 거실에 남진 씨가 다 듣겠어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형님. 형님? 입 안 다물어? 소름 돋으니까 그 형님 소리 집어치워. 그리고 지금 네가 이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이미 거실에서 다 보고 계셔. 전 홈캠을 살짝 설치해놓고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거실 TV로 생중계를 켜놨죠. 거실에선 인기척 또한 없었어요. 전 거실에 나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시동생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었죠. 그리고 전 거실에 나가 정확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도련님에겐 너무 잔인했지만 그래도 결혼 직전 이런 일이 일어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들으셨죠, 어머님 도련님?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이 결혼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도련님이 충격이시겠지만 현실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었네. 이 나쁜 것! 남의 씨를 베고 와서 우리를 농락해? 이 더러운 것! 참말로 다행이다. 너 같은 거 며느리 들일 생각에 아주 착잡했는데 우리 조카가 검사야.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우리 불쌍한 남진이 신세 조질 뻔한 거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발칙한 거 같으니라고. 어머니, 오해세요. 그게 아니라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빠, 내 말 좀 믿어줘. 아, 기가 막혀. 너 지금까지 받은 거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와. 그리고 가만 안 둘 줄 알아? 네가 감히 우리를 농락하고 무사할 것 같았어? 오빠, 아니야. 알잖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오해라고. 형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러는지 나만 믿어야지. 그만해. 그리고 이 집에서 얼른 나가. 그나마 뺨이라도 맞고 싶지 않으면 너 내가 뱃속의 아기 때문에 참는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벌써 뺨 한 대 날아갔어. 알겠니? 그리고 그 애를 낳아 키울 거면 내면을 좀 가꾸렴. 죄 없는 네 아기가 불쌍하니까.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고
동서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어머닌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실제로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도련님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쓰였지만 도련님이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함께요. 결혼을 준비하며 사치스러운 동서 때문에 정말 많이 참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 편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만요. 저희 집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더욱더 끈끈해졌어요. 형수, 고마워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형수도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죠? 다음에 결혼할 여자가 생긴다면 형수 먼저 보여줄래요. 전 이제 형수가 골라준 여자랑 장가 갈 거예요. 고마워요. 제 인생 구제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다. 너도 얼마나 놀랬니? 너처럼 착한 애가 이렇게까지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 거야? 에휴. 아니에요. 제가 진작 상의하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아니 그 여자가 말하는 게 너무 얄밉고 괘씸해서요. 고생 많았어요, 뭐. 혼자서 무섭지도 않았어. 녹음 파일이며 그 남자가 잘못 생각했음 당신 위험할 뻔했어. 아휴, 괜찮아. 나는 이렇게 든든한 식구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 걱정 먼저 해줘서 늘 고마워요. 항상 가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식구들이 안정을 찾은 후 저와 제 남편은 인공수정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꼭 아이를 더 낳고 싶어졌거든요. 상심한 어머님께 손주 하나를 꼭 안겨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다행히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만에 임신이 되어 지금은 임신 4개월입니다. 다행히 안정기는 지나갔죠. 요즘은 아이 때문이라도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고요. 가끔 그 파렴치한 여자애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가도 지금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었죠. 도련님에게 이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겠지만 도련님도 인생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이에요. 뭐, 이 아픔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로 인생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엄마, 형수, 형, 죄송해요. 도련님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작정하고 사기치면 누가 알겠어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 생각 마세요, 도련님. 그래, 그런 생각 마라.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네가 뭐가 잘못이야?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쁜 거지. 인생 공부했으면 됐다. 그래, 이번 기회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고소라도 해야지. 그리고 어머님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로 그 여자와 남자에게 고소를 진행하였어요. 다행히 조카분이 검사셔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아서 해줬거든요. 어머님도 분하지만 그래도 이 집안에 그런 파렴치한 여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임신 덕분에 요즘 어머님의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하게 태교 중입니다. 길고 길었던 난임 기간을 끝내고 아직 출산을 한 건 아니지만 임신이란 걸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너무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새 생명을 품고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니 더욱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죠. 중간중간 소송을 하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남자와 아이를 낳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에게 전화로 제발 합의해달라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애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콧대 놓고 앞뒤 분간하지 못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니 한편으론 애처롭기도 했네요. 어린 나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못된 생각을 가진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아이만큼은 인성이 바르고 훌륭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쳐보려고 해요. 날이 아직 풀리진 않았는데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현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처음으로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만약 파혼을 하지 않았다면 6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진행했을 테지만 예비 시댁이 저에게 숨겨왔던 엄청난 일들로 인해 즉각 결혼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자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었고 저 또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아 주었었죠. 제 직업은 변호사이고 예비 신랑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재력이 많았던 예비 시댁에서는 최대한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길 원하셨어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며 예비 시모는 모든 걸 서둘러서 진행을 하셨죠. 그리고 예비 시모는 변호사 며느리를 본다고 저와 예비 신랑이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을 분당에 마련해 주셨고 1억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동산도 같이 하셨던 시댁 집안은 건물이 몇 채나 있었는데 그중 분당에 있던 빌라는 17억 정도 된다는 말을 예비 신랑을 통해 듣게 되었었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데 시부모님은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예비 신랑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니 주시는 건 다 받으라고 했었지만 제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호의가 좀 의심스럽긴 했었죠.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저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저에게 1억의 외제차를 선물해 주셨더라도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을 통해 다시 돌려보냈었죠. 아무 조건 없는 거니 그냥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나중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본다고 둘러댔어요. 예비 신랑이 차를 가지고 돌아가자 제가 1억의 외제차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잠시 뒤 예비 시모가 전화를 하셨는데 선물을 거부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왜 선물을 받지 않은 거니? 남들은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선물해 줬는데 내 아들을 통해 다시 돌려준 이유가 뭐야? 아,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싼 차를 선물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마음만 받도록 할게요. 신경 써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해요. 보통 같으면 다른 여자들은 이런 거 덥석 받았을 텐데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내가 선물해주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아직 결혼식 올리기 전인데 비싼 외제차를 받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정식 며느리가 되면 그때 받든지 할게요. 시모는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대화를 하던 도중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부모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 저처럼 부담을 느끼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고가의 외제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은 입장이 좀 달랐었죠.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마음에 계속 걸리다 보니 저녁에 시댁에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비 신랑한테 상황을 대충 설명한 뒤에 기분 좀 풀어드릴 겸 퇴근 후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나중에 다시 와야 할 것 같다며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쭤보게 되었죠. 아휴, 글쎄, 오늘은 안 된다니까.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좀 생겨서 나중에 다시 얼굴을 봐야 할 것 같다. 너한테 모든 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돌아가라. 따로 연락하면 그때 다시 와도 되잖아. 내 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너한테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 아까 일이 좀 있어서 전화를 급하게 끊었을 뿐이야. 그러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런 걸로 너한테 서운해 하겠니? 결혼식 올리고 그때 정식 며느리가 됐을 때 주도록 하마. 예비 시모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인터폰을 먼저 끊어 버리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좀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 방문해도 좋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시는 시모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받아주실 만도 한데 나중에 얼굴 보자고 말씀하신 시모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은 인터폰을 통해서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리더니 갑자기 의자가 창문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터폰을 받지 않으시길래 큰일이라도 일어날까봐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너무 놀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불안한 목소리로 예비 시부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그만 돌아가 보라고 미소를 띠며 얘기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예비 시부는 이런 일이 자주 있으셨다는 듯 태평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대문 앞에 서서 예비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던 저는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태로 발길을 돌려서 그런지 뭔가 상당히 찝찝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 씨,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니 집에서 의자가 창문을 깨고 튀어나왔다니까?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버님이 들어가시고 조용해지긴 했지만 좀 전의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내가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지?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래.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나도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 별일 아니었을 거야. 제가 예비 시댁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하면 놀랄 만도 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예비 신랑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해 줄 법하지만 다른 말로 돌려버리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개인적인 집안일을 제가 전부 알 필요는 없지만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죠. 예비 시부모도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고 예비 신랑 또한 저에게 별일 아니라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말투로 대충 둘러대길래 그런 모습들이 불편해진 저는 더 이상 통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예비 신랑이 집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괜히 또 연락 안 받았다가 쓴소리 나올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는 내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긴 했지만 네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기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집안 문제라 설명해주기가 참 꺼려지거든. 너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할 수 있지만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모든 걸 설명해서 너까지 신경 쓰게 할 필요는 없잖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보니까 혼주 한복은 준비가 다 됐니? 다음 주 주말에 얼굴 한번 보게 잠깐 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예비 시모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신경이 쓰이셨는지 전화를 하셔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였었고 예비 시모가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하셔서 더 이상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집안 일들을 제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었어요.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굳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크게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은 없었고 예비 신랑과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었죠.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준비가 된 혼주 한복을 가지고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엄청난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들고 있던 혼주 한복을 건네드렸습니다. 시모는 한복을 입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까지 이어졌는데 주방 일을 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었죠. 그렇게 한 차례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둘러앉아 가정부 아주머니가 내어주시는 과일을 먹으며 예비 시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과일을 준비해 주셨던 아주머니께서 예비 시댁 식구들 몰래 제 옆구리를 툭툭 찌른 뒤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주방으로 돌아가신 가정부 아줌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부터 계속 눈빛을 주셨던 터라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 앞으로 급히 다가오셨어요. 무언가 상당히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까 식사할 때부터 저한테 눈빛을 주셨잖아요.
지금 상당히 불안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 집에 와서 일을 했거든요. 사모님이 아까 전화하는 걸 대충 듣긴 했는데 직업이 변호사라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입단속을 시키면서 1,000만 원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이건 돈 문제를 떠나서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랑 잠깐 마당 뒤에 창고에 좀 같이 가보시겠어요? 불안에 떨고 있던 가정부 아주머니를 따라 뒷마당 창고로 들어가게 됐는데 기계음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려왔고 눈앞에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은 뒤 옆으로 힘차게 밀어내는 순간 문이 열렸고 차가운 냉기가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문이 굳게 닫혀있던 컨테이너 같은 창고는 냉장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하얀 냉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냉장실 안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가 냉장실 안에서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그 여자를 밖으로 꺼내 주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이게 집안 문제라 제가 함부로 나섰다가 저 또한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아 섣불리 나서질 못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1,00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는데 고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제 딸이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러다가 사람 하나 잡을 것 같아 너무 두려운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변호사라고 하셔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도움을 요청했네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냉장실에 둘 수가 있어요. 저보고 절대 나오지 못하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저 때문에 아가씨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일단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119에 신고부터 해주세요. 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게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건 분명해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제가 밖으로 부축할 테니 서둘러 신고해 주세요. 저는 냉장실에서 웅크리고 있던 의문의 여자를 데리고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따뜻한 햇살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에 예비시댁 식구들이 창고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예비 시부모와 신랑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면서 저와 의문의 여자를 떼어 놓았어요. 그 여자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여자는 또 누구예요? 왜 냉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냐고요? 저한테 숨기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겠어요. 그게 전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많이 당황스럽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
지금 우리 아빠가 붙잡고 있는 저 여자는 나랑 과거에 사랑하던 사이였어.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던 사이였다고.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라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있냐? 사랑했던 사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왜 꺼내는 거야? 새아가를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지. 5년 전 일이었다. 그때 저의 부모가 둘 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어. 그때 내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저쪽 집안에서 심각하게 반대를 했었지. 그게 당연했던 게 우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거든. 그래서 결혼은 물 건너 가게 됐었는데 내 아들은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지. 그런 상황 속에 조의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내 아들이 저의 옆을 지켜줬던 거야. 반대하는 부모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결혼은 쉬울 줄 알았는데 저 애가 글쎄 정신이 돌아오질 않더라고. 부모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었겠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을 했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머릿속으로 떠올랐던 게 굳이 결혼을 안 해도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지. 그때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아왔던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통제불능인 쟤를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어. 정신병원 같은 곳에 데리고 가게 되면 괜히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 집에서 우리가 보살펴주면서 같이 지내고 있었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돌봐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집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보상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쟤랑 내 아들의 결혼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 언제 제정신으로 돌아올지 모르잖아. 우리가 가진 비밀을 전부 다 터놓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였다. 아무래도 변호사면 법적으로 상당히 빠듯하잖니. 그럼 내 며느리가 된 이상 안 도와줄 수가 없으니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테고 그럼 저 정신 나간 여자를 이 집에서 내치고 여기 있는 재산을 전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새아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밝히고 싶지 않아 잠깐 냉장실에 들여보냈었던 거야. 저번에 의자를 집어 던진 것도 전부 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었어. 그만큼 돌봐주는 게 쉽지 않다니까. 이미 정신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재산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너한테도 한몫 든든하게 챙겨줄 테니까 방법 좀 알려줘봐라. 어차피 이제 한 배를 타게 될 사이인데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펴 줬었고 여태 잘 살아 있잖아. 그리고 아줌마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 줄 아세요. 제가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1,000만 원을 지어줬는데 이런 일을 저질러요? 돈을 받았으니 그쪽도 공범이 된 거 몰라요? 이 집에서 평생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도 좋다고 하지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정신병이 있는 저 여자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변호사인 제가 알게 됐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인간이라더만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저 여자의 변호사가 되어줄 거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 법정에서 보면 될 것 같네요. 곧 경찰들이 올 거고 당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니, 잠깐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거야? 분당의 17억짜리 빌라 너한테 넘겨주마. 이번 일만 잘 해결해주면 상당히 큰 돈을 움켜쥘 수가 있다고. 아줌마도 입단속만 잘하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과거에 예비신랑과 서로 사랑했던 사이라고 했었으면서 정신에 문제가 생겨 결혼은 하고 싶지 않고 돈만 탐하고 싶어서 이런 생활을 5년이나 지속했다는 거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서둘러 신고를 해준 덕분에 119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시달리며 살아왔던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잠시 뒤 경찰분들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그 사람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저에게 접근을 했던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아닌 변호사인 타이틀이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 여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를 변호사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서둘러 진행하려고 저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들을 한꺼번에 묶어 그 여자가 받았던 피해에 대한 처벌을 해주기 위해 저는 밤낮 안 가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끝에 법적으로 6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정신에 문제가 있던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주거 침입죄와 지속적으로 금품을 빼오기 위한 행동들과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은 정상이 아닌 그 여자와 잠자리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제목을 쓰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짐작만 할 수 있게 알려드렸네요. 그 여자의 몸에도 꽤 많은 상처가 발견된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벌을 감면받기에는 힘들었었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그 여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와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보호자가 되어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로는 정신병이라는 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들 거라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더라도 심각해질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것 때문에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의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화가 났고 6년의 징역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하루빨리 그 여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었고 2살 된 딸이 현재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한테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죠. 원래의 성격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 결혼 3년 차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막 태어난 제 딸을 육아하는 것도 쉽지 않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술에 찌들어 있었죠.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조금씩 술을 입에 대는 것 같더니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낄 수 있었던 건 딸이 태어났으니 자기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집안의 가장이 무책임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였을 때 저는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예고 없이 퇴사를 하면서부터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저와 딸을 위해 돈을 벌어오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남편과 결국 부부싸움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 정말 속아서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집안에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 코 골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심각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자고 일어나 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정말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나랑 서유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씨, 잘 자고 있었는데? 왜 깨우고 그래? 지금까지 모아둔 돈 있잖아. 일단 그거 쓰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제 늦게 들어온 거 알면서 꼭 깨워야 돼? 우리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통장에 돈이 바닥난 지가 언제인데.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 얼마를 벌어오던 그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 몇 푼이라도 벌어오라고.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다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이런 삶을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아침부터 거참 되게 시끄럽네. 나는 지금 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불안하면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되잖아. 서율이 들쳐매고 식당 일이라도 해. 그게 집안의 가장이 할 말이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랑 서유리는 당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몰라? 제발 평범하게라도 살면 안 돼. 남편은 자기를 아침부터 깨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물을 터뜨렸는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오히려 듣고 싶지 않다면서 몸을 돌려 이불을 덮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 사이 제 딸도 잠에서 깼는지 배가 고프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시부모님께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셨죠. 왜 또 왔어? 이번에도 돈이 필요해서 온 거냐? 광훈이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걸. 여기까지 와서 손을 벌리면 어쩌자는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제가 이러고 싶어서 왔겠어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이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술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 손에서 떠났으니 무슨 일이 생기던 나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너한테 지어줄 돈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는 여유가 넘치는 줄 아니? 그럼 저랑 서유리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도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만 도와줘야 되는 거니? 너희 사돈은 뭐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니까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네가 내 아들 선택한 거잖아. 그럼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온 거라고요. 그이가 지금 경제적인 활동은 아예 안 하려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혼? 그런 걸로 나를 겁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네가 내 아들 데려갔으니 이런 걸로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가서 모리채를 잡던 밖으로 내쫓아버리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번에는 우리도 도와줄 수가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퍽 하면 찾아와서 손 내미는 게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시모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도 지쳐버린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려는 시모에게 분노만 키우게 된 채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계시던 시부가 저를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10장을 쥐어주시면서 시부도 시모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못난 아들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 제 심정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돈을 타서 쓰고 있으니 시부에게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시부는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돈을 뺏기기 전에 어서 들어가 보라며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5만 원짜리 10장을 손에 쥔 채로 버스를 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근처에서 이유식을 막 시작한 아이를 위해 장을 보고 필요한 생필품을 산 뒤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찾아봐야 했어요. 만약 남편한테만 의지한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아이를 재운 뒤 한숨 돌리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뜬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모습은 옷걸이에 걸어둔 제 옷을 뒤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 순간 남편은 장보고 남은 돈을 제 옷 주머니에서 빼선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잠결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을 붙잡을 틈도 없이 도망쳐버려 이미 제가 현관문을 뒤쫓아 나갔을 때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죠. 곧장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고 그날 하루 종일 날이 새도록 남편을 기다리자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술이 만취된 상태로 들어온 남편의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이미 돈을 전부 다 써버린 상태였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시부가 저에게 준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밀치면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뻗어버렸고 저는 감정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세차게 뿌려 버렸어요. 잔물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길래 이어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날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도 없었어요.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시댁에 찾아가 힘들게 얻은 돈이었는데 남편은 그 돈을 자기 술 퍼먹는데 다 써버렸으니 더는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사는 건 평생 불행이었고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저질렀고 술이 만취 상태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저와 아이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될까봐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남편을 겨우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양가 부모님까지 경찰서에 오셨고 저희 부부 사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제 얼굴에 멍든 자국을 보곤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욱더 난리를 치셨어요. 이런 와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시모는 이 모든 상황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문제죠. 집안일만 잘하면 뭐해요? 아이가 있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충분히 부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본인은 일하기 싫어하면서 내 아들 복은 돈을 벌어오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내 아들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었고 가끔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뒤에서 계속 볶아대니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그러니 더욱더 반발만 거세지는 거죠. 저도 이 모든 원인 제공이 며느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능력도 지뿔 없는 그쪽 아들 사이로 받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성실해 보이는 것 하나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줬구만. 이 모든 게 전부 다 거짓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까지 때려치운 것도 모자라 술만 퍼질러 마시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지 않은 저놈이 애초부터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제 딸에게 탓을 돌리시는 건데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어떻게 자라왔는지 안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더는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그만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네요. 참, 그건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저도 저런 며느리 100트럭 갖다 줘도 안 받아요. 아들, 너도 더 이상 미련 없지? 바로 이혼하고 갈라서라. 남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저와 이혼을 하겠다며 경찰서에서 난리를 쳤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물리적으로 행사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까지 처리를 한 이후 그렇게 더는 서로 마주하지 않기를 바랐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했고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에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을 1년 만에 다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을 오픈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직 음식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시모였네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져 버렸고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식당을 한번 훑어봤어요. 너는 남 밑에서 식모 노릇이 전문이냐? 나랑 이혼하고 한다는 게 고작 식당 일이야?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전혀 없구만. 그 나이 먹고 식당 청소나 하고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엄마, 우리 다른 데서 먹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든든하게 아침 먹고 시작하려 했는데 기분 잡쳤네. 내 아들과 이혼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 것처럼 그러더니 꼴랑 남의 식당에서 일이나 하고 있니? 적지 않은 나이면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곳에서 식당 일이나 하고 있어? 그때도 너를 봤을 때 앞이 막막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어쩜 편한 게 하나도 없니?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저도 아침부터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는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는 있니? 딱 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인생을 막 살아도 당신처럼 식당 일 하면서 살지는 않거든. 여기서 일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한심하게 산다.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양육비나 먼저 보내지 그래? 지금 몇 달 동안 안 보낸 거 알지? 이번 달에도 양육비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거 꼴랑 몇 푼 된다고? 걱정하지 마. 알아서 줄 거니까. 하기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너는 한 푼이 아쉬울 것 같기도 하네. 인생 사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시모를 1년 만에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전 남편과 시모는 힘겹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자기와 이혼한 걸 후회하고 있지 않냐며 저에게 한심하다고 막말을 뱉어대고 있었어요. 식당 청소를 하고 있던 저를 보며 비웃던 남편은 아침부터 제 감정을 계속해서 건드렸어요. 더 이상 상관없는 관계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길래 저 또한 아침부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서로의 감정 상태가 점점 고조가 되자 저는 식당에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들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던 시모는 그만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전 남편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살면서 무슨 불만이 그리 많았는지 혼자 흥분해서는 쉬지 않고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식당 사장님과 전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전 남편의 얼굴을 쓱 보더니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아직 식당이 오픈 전이라면서 나가달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지만 전 남편은 사장님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막말을 계속 쏟아 붙였죠.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는 제 식당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영업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당신이 여기 식당 사장이야? 내가 저 사람 전 남편이라서 한마디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회사 일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퇴사를 했는데 돈 안 벌어온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혼까지 만들게 했거든.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순순히 이혼해준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전 남편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는 건데 식당 사장은 빠져줬으면 좋겠네. 서로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잖아. 오래 알지는 않았어도 그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인성이 더 바닥이라서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네요.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시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전 남편 보고 빨리 자리를 뜨자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을 하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이미 흥분 상태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식당의 물건들을 들고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치자 침착함을 유지하던 사장님도 전 남편과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면서 더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네요.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식당으로 들어오게 되자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선 전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그만하라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주변을 살피던 그 사람은 경찰들을 보더니 순식간에 굳어진 얼굴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도망을 치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식당 문을 열고 급하게 나가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과 부딪히면서 전 남편과 시모는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사람은 전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박동만 씨? 제가 정말 힘들게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동안 어디에서 숨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서로 가주실까요? 당신이 뭔데? 어딜 가자는 거야? 뭐라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안 놔? 생사람 잡지 말고 저 사람들이나 잡아 쳐넣어. 이게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야? 박동만 씨는 현 시간부로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하고 가자고 했잖아.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인 줄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어? 잘하는 짓이다. 지원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다가 금방을 털고 다녔거든요. 안 잡히려고 징하게 도망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네요. 한동안 일이 바빠서 아침 먹으러 오지 못했었는데 오늘따라 오고 싶은 느낌이 들어 와봤는데 오길 잘했네. 지원 씨, 제가 지금은 이 사람들을 서로 데려가야 돼서 밥은 나중에 먹으러 올게요. 우리 저녁에 같이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뭐야? 너희들 무슨 사이야? 너는 나랑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냐? 이거 당장 안 놔? 나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쪽이 지원 씨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만도 나는 참을 수가 없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지원 씨와 결혼할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에 전 남편과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사람은 형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남편이 절도를 하고 있었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란 상황이었죠. 전국을 돌며 늦은 새벽 시간에 금방을 털고 다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김 형사님은 전 남편과의 관계를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건 저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괜한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그 남자는 언제나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고 저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길 원하고 있지만 또다시 그런 아픔이 오게 될까봐 걱정이 많고 신중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전 남편에게 결혼할 사이라면서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전 남편은 1년 만에 제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에 화가 치밀었는지 분노한 모습으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 남편을 제압하는 형사인 그 사람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시모는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식당에서 청소한다고 깔보더니 본인들은 떳떳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지인분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적지 않은 월급을 챙겨주시지만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까지 제공을 받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현재 그 사람은 형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 남편과 심호의 사건이 끝난 이후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사람은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며 과거에는 돈 때문에 가난하게 살다가 마찰이 생겼고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한 끝에 이혼까지 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저와 제 딸을 지켜줄 자신이 있다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과거의 기억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줬으면 좋겠다고 결혼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저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고 있네요. 그 사람 말이 전부 다 옳았던 게 전 남편과도 서로 사랑해서 살림을 꾸렸지만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았었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면서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사랑은 도망간 듯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다면서 좋은 발전이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거 바라지 않고 소박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